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출신의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정치권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인선 고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 조금은 늦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좀 오래 고민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고려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일단 뭐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이제 이기 총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기 총리가 보면 어쨌든 이번에 이기 총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폭의 어떤 개각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총선 민의에서 드러난 어떤 쇄신의 이미지도 있어야 하고 또 야당과 협치도 해야 되고 또 정무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인선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한편으로 볼 때는 2027년 대선과 또 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한 2년 임기를 했는데 이번에 차기 총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2년 정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2027년도에 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96년도에도 보면 그때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곳에서 보면 이회찬 전 총리가 바로 대선에 도전한 바가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또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보면 이제 뭐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명박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어떤 정홍원 또는 한승수, 정운찬처럼 이렇게 학계나 관료 출신들 좀 선호한 경향이 있고요. 진보 정권과 이제 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래도 이해찬 총리나 뭐 김부겸, 이낙연 총리처럼 조금 정치인 총리를 좀 선호한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보면 이기 총리는 1기 때도 한덕수 이제 관료 출신이었는데 아마 이기 총리도 뭐 학계나 아니면 관료 출신 중에서 조금 찾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 아무래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 1차적으로 찾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더 필요 조건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 때문에 결국 이 정권 심판론 그리고 정권 견제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치를 할 수 있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을 함께 찾아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물에 대해서 고심이 깊은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그리고 인물 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좀 총리 후보와 그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를 지명하는 그 과정 자체도 야당과의 뭐 물밑 조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국민들께서도 조금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에 또 상징이 될 수 있는 분이 빠르게 인선될 수 있는데 지금 다소 일주일이 지금 지난 상황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의 또 후보군이 뭐 좀 좁혀지는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이게 길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피로감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물을 잘 골라야 되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도 실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뉴스를 쏟아낸 것은 설이었습니다. 설. 국무총리 설, 비서실장 설이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의 설, 또 양정철 전 연구원장이 비서실장 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하마평 해프닝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황당하다, 좀 뜬금없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막상 되는 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뭐 야당 파괴 공작이라는 얘기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정을 고려했거나 아니면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뭐 민주당 인사를 어떤 총리로 기용하거나
또는 뭐 비서실장으로 오는 그런 것들은 조금 물 건너간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거든요. 예. 단지 저는 이번에 그 아마 총리 후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냥 대통령께서 약간은 조금 실세형 총리를 이번에 좀 기용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해찬 총리를 어떤 총리로 임명하면서 굉장히 국정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조금 총리로 추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홍준표 총리 카드도 조금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실세형 총리로 해보는 부분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볼 땐 차기 총리가 만약에 실세형 총리로 조금 국정 장악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곧 조금 지나면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당 대표에 출마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다음 2027년도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군들이 대폭적으로 아마 전당대회 출마하게 되면 당이 어쨌든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그런 패배감 좀 딛고 어떤 당의 활력을 찾는 어떤 부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세형 총리 조금 그다음에 차기 뭐 전당대표도 좀 강한 대표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도 아마 22대 국회 개원을 해야 되는 협상을 좀 담당하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금 삼각 편대가 만들어지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안정적인 국정을 보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저는 좀 보입니다. 네, 뭐 해프닝이다라고 하면서 술렁거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야당에서는 파괴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일단 이 부분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그 인사 관련해서 난맥상을 드러나 보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우려가 듭니다. 사실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그 민주연구원장의 경우에는 또 야당의 인사이기도 하고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물론 야당에서도 굉장히 강한 반발들이 나왔지만 야당보다도 더 당혹스러움을 느낀 건 여당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큰 반발의 기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이것이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인사 과정에서의 좀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혼란들을 빠르게 지금 잡고 어떤 사람이 되었던 협치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담을 수 있는 인물로 조속하게 좀 후보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앞서서 이제 국무총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인준이 돼야 된다는 걸 고민한다면 연정을 고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연정도 하나의 카드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정은 불가능한 겁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뭐 야당에서 지금 야당 파괴 공작까지 얘기 나온 상황에서는요. 네. 저는 거의 뭐 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더 이상 뭐 고려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제가 볼 때 그는 어쨌든 여야 간에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신뢰관계가 좀 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지금 신뢰관계가 조금 충분하게 형성돼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인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총리 인준 앞에 어떤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민주당의 어떤 인준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보이는 거죠. 근데 특히 뭐 연정 카드가 조금 어려운 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늘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발이 나온 게 어쨌든 정치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영남을 베이스로 하는 곳인데 영남의 그 뭐 이 다수 어떤 뭐 보수층이 굉장히 강 보수층에서 보면 어떤 민주당 인사 특히 문정권에서의 어떤 인사가 총리로 기용되거나 네. 또 비서실장으로 기용되는 데에 대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연정 카드는 더 이상 뭐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네, 연정 카드. 저는 사실 야당에서 뭐 야권 파괴 공작이다, 뭐 언론을 떠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저 김 네. 교수님 말씀처럼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권의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양정철 전 원장이 언급이 된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현실성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응을 내놓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뭐 연정이라든지 또는 거국 내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먼저 있었어야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류도 없었고 뭐 거국 내각이라든지 연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권으로서는 야권에 대한
대한 어떤 좀 뭐 떠보기나 뭐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거국 내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정 관계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연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수습하고 또 당과 정부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간담회가 열렸는데 총선 평가를 원로단이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굉장히 뭐 쓴소리 다 옳고 다 맞는 말씀이고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뭐 이 총선 패배에 대한 뭐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국민의 뭐 이번에 그 원로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반영돼서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아마 당의 모습을 일신하고 쇄신해 나가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곧 다음 달 10일쯤 되면 아마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될 텐데 아마 그 부분들이 아마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어떻게 수용을 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원로들의 평가. 그렇죠. 정말 많은 쓴소리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정말 냉정한 쓴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쓴소리를 과연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앞으로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느냐 저는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의석수의 차이는 컸지만 전체 득표율로는 5.4%포인트 차이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물론 팩트 자체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총선의 민심을 진단한다면 정말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번에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5.4%포인트 차이였으니까 나름대로 잘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결국 이번에 총선 민심에서 회초리를 맞은 국민의힘이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국민들이 해주실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국민들께서 그래도 총선에서 5.4% 차이였으니까 국민의힘 더 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지 그게 사실 총선 참패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5.4%에 대한 이야기. 일단 뭐 그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한 표만 더 나와도 성자가 독식이 가는 그런 이기죠.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제 그 대통령의 어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쨌든 그 지금 국민의힘에 보내준 그 지지표가 45%거든요. 민주당이 보낸 게 50%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석수는 범야권에서 180여석을 가져갔지만 네. 실질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45%가 국민들이 지지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볼 때는 이번 총선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 지난 2년간의 중간 평가인데 그 평가에 대해서 는 나름대로 45% 정도의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억울하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사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앞으로도 선거법 개정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어쨌든 민주당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간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득표율에 따른 그런 민의까지도 왜곡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금 이 국정에 조금 반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야당 대표와의 만남, 1대1 만남입니다. 물론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영수회담은 과거에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냥 1대1 대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야당과의 1대1 대담 필요성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변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구시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어감이나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대통령실이나 뭐 지도부에서 조금 불편하는 것 같은데 저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여야 대표 회동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여야 대표 회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22대가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여야 정당 대표에게 부탁할 부분, 당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여야 정당 대표들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 회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 개원 전에 또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형식을 원내교섭 단체 이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진보당이라든가 아니면 조국혁신당처럼 약간 미니 정당들까지도 포함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여야 정당 대표와의 회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 1대1은 아니더라도 모여서라도 만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굳이 뭐 양자 회동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네. 여야 대표 회동 정도의 형식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영수회담이라는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명칭이 뭐 너무 구시대적이다 하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결국 야당 대표를 아직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다 이런 이미지가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총선에서의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께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제안이 사실상 다 거절당한 셈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만나자라고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 제안의 무게감은 총선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이 제안이지만 사실상 압박으로 느껴지실 것이고 이것은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현재 어려운 뭐 국가 경제라든지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가 다시 또 복원되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대와 희망을 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김철원 교수께서 얘기했다시피 만약 대통령이 여야 대표 다 모여서 원내 새로 구성했으니까 이렇게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또 체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건 결국 야당 대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국민들께서도 대통령과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고 국정 기조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또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이제 소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당내에서도 이제 과연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관계를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이던데 변화성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조금 더 뭐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뽑히게 되면 아마 대통령실하고는 조금 더 긴장과 협력 관계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더 강도 높은 긴장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성공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집권 여당의 어떤 숙명 같은 게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이번 뭐 22대 같은 경우에 또 21대와 같은 여소야대였고 네. 또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여소야대라는 그런 형국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아마 당청 관계에서도 결국은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 부분 내의 어떤 긴장 또는 협력 관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권 여당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당정 일체의 상황 속에서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그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라는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에 있어서 수평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이 조금 주도권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당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 그 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조화로운 어떤 그런 당청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당정 관계는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간 동안 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 2년 동안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만약에 잘못 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쓴소리하고 또 바로 잡을 또 충분한 시간과 그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기회를 또 놓치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목도를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이 또 책임감 있는 그런 여당이 아니라 너무 대통령실에 끌려가고, 그리고 대통령실에게 뭔가 좀 수직적인 관계로 해서 계속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정 기조가 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를 때는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별화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번에 초선 지역구 당선인과도 만났는데 많은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4050 세대 표심 공약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초선들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21대 때는 과거보다 조금 못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16대 때 보면은 그때 미래연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보면 오세훈, 원희룡, 남경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뭐 남원정 치대도 열고 그런 분들이 당에서 어떤 변화의 목소리, 쇄신의 목소리를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18대 때도 보면 민본 21이라고 해서 아마 이번에 국회 입성하게 되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뭐 조혜진 의원이 이런 분들이 민본 21을 이끌면서 그 초선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 당의 변화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입성하게 되는 초선 당선인들이 아마 과거에 이제 선배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로 벤치마킹해서 어떤 당에 조금 씩씩한 목소리를 내주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400뿐만 아니라 지금 총선에서 패배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긴급 조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에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1인당 25만 원 공약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했는데 긴급 조치 제안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했는데요. 네. 그 민심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정말 잘해서라기보다는 결국 정권 심판과 정권 견제의 도구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을 위한 또 정권 견제를 위한 도구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생도 함께 챙겨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로서 주도권을 지금 잡는 그런 또 정책적인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또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발언도 비판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뭐 민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 모두회의 발언 중에 나왔던 그 민생이 결국 민생이라고 외치기만 했지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물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 민주당이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민생에 대한 주도권도 좀 민주당이 가져오겠다라는 선언이 아니겠는가라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답을 듣기 전에 이번 선거에서 이 25만 원 공약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뭐 제가 볼 때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정부에서 단호하게 이거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네. 1인당 25만 원씩 주면요. 이게 뭐 아까 예산 추계를 보니까 한 13조에서 14조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수조 원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회장도 25만 원을 받고요. 노수영 간장도 25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현금 살포가 보면 국가 예산에 어떤 여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러한 형태의 어떤 현금 살포하는 정략이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총선 이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려고 하는 건 진짜인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적절하진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뭐 민생 제한하는 이런 긴급 조치 이 부분들이 그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하던 그 기본 소득이라는 시대에서 오는 건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 만약에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전혀 뭐 빚을 매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 분명히 국가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가 채무에 대한 부분,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 신중하게 봐서 조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22대 국회의장이 이제 민주당의 차지가 되겠죠. 그런데 보면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2파전 구도다. 6선, 네, 이제 최다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사실 그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네.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뭐 당원이 뽑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의총에서 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선거 중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선거가 제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당내에서는 사실 누가 될지 거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만 지금 5선 의장론까지도 지금 나오면서 선수가 꼭 6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5선까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6선에 있으신 조정식 의원이나 또는 추미애 전 장관 두 분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서 이번에 총선을 되게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결국 결과적으로 압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당내에선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친명 좌장 3인방이 보면 뭐 조정식 전 사무총장, 그다음 김태년 의원, 그다음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정식 총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추미애 의원이 최근에 보면 국회의장직이 굳이 뭐 중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는 약간의 설화에 좀 휩쓸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뭐 이 당선인이 어떤 국회의장은 안 된다는 그런 반대 기류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에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2027년도에 본인이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TK 출신이기 때문에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조정식 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회의장 구도를 선정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5선 의원, 김태년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들이 어떤 출마 의사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걸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추미애 의원 카드를 견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차 만약에 조정식 의원이 뭐 분위기가 뜨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수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상용 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이 되겠죠.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가져가야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결국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이고 그 힘을 실어주신 것은 결국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뭐 지도부나 또 뭐 홍익표 의원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2대 국회가 원내가 구성이 될 때쯤 되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건 몰라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기류는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만큼 밀어줬으면 국민의 지지가 있었으면 다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21대 국회 초반에도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뭐 국민의힘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죠. 17개 상임위원장에 싹 다 가져갔는데 아마 1년 정도 지나서 법제사법위원장하고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면서 일단 좀 나름대로 타협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난 21대 때 합의된 그 관례에 따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 대신에 법제사법위원장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전반기에 민주당에서 가져가든 아니면 전반기에 국민의힘에 주든 나름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 게 맞다고 보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여당 대표가 맡아왔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까지 만약에 민주당에서 만약 욕심을 내고 21대 초반기로 돌아간다면 아마 굉장히 좀 장기 파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21대 처음에 개원을 할 때 독식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땅하게 어떤 대비응책 또는 대비책을 만들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관례나 이런 것 때문에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사실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법사위원장이 나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국민들께서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다만 그 당시에 했던 합의는 21대 국회에서 했던 합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22대 국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받드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이라는 것이
당의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양보할 만한 기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잘해야 그만큼 또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지지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뜻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서 정말 절치부심하는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뭐 뭔가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해 볼게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사회생이라고 얘기할 만큼 돌아왔어요. 그리고 김종인 상임 고문 역시도 이 당을 이끌고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까 했는데 3명의 또 의원을 만들어내면서 또 보여주긴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27년의 대선 주자에 이준석 대표를 또 거론까지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2027년도 대선에까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대선 직행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 이번에 개혁신당이 한 5% 정도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개인기, 그다음에 천하람의 개인기가 합쳐져서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대선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성과를 낼 만큼은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캐스팅 보트는 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 MZ세대에 대한 굉장히 강한 표심이 있다는 게 소구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든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되든 어쨌든 MZ세대에 대한 특정 세대에 대한 소구력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하고 어떤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는 아마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과거 97년도에 DJ하고 JP 이루어졌던 DJ 변합이라든가 연대를 통해서 본인이 차기 정부에서 어떤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형태로 아마 개혁신당의 몸집을 키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아마 나름대로 궁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저는 김종인 상임고문께서 또 이준석 대표에게 너무 후원 점수를 주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책 제시에 대한 한계의 부분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뭐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뭐 여성들의 군대 문제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또 갈라치기 정책을 편다라는 한계들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낙연 대표와의 어떤 연합을 했다 그 결별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리더십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들을 과연 극복하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